누구나 생각했지만 아무도 이끌어내지 못한 융합형 지식에 대한 도전장. 안녕하세요.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특별쌤 최태성인데요. 혹시 6월 22일 그 특집 방송 기억하세요? 링크는 계속 기한다 라고 하면서 마쳤었는데 비백! 네, 약속대로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처음 세계사로 링크하게 된 이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링크에 처음 합류하게 된 윤리의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 전문가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일반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링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링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2일 창사 특집으로 첫 방송이 나간 후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링크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특히 김혜윤 친구가 정해준 내용으로 링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링크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흩어지고 조각난 지식들을 링크에서 이해하는 학문인 사회탐구를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도 어떠신가요?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그죠? 공부를 잘한 친구가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2018년부터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목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링크가 굉장히 좋은 본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이널 끝나고 나서 게시판에 수도 없이 들어갔는데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태프들, 선생님들 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론 CG 얘기도 조금 있긴 했지만 저는 특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재밌다. 공부가 재밌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쵸. 감동적이에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좋았어요. 저도 첫 프로그램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다는 반응을 많이 봐서 게시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긴 지식 채널 1을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링크 자체도 되게 놀라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학생들 수준에도 되게 놀라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정말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내가 역사라는 과목에 좀 갇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하여튼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 EBS도 그렇고 저도 항상 가르치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탐구욕과 이 정도인지는 정말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제 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걸 각오를 다지면서 그 기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죠?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해준 좋은 아이템 중에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먹고 싶네요. 그죠? 네, 제가 너무 몰입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치킨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또 다른 이름을 바로 식량이라고 하죠. 세계는 식량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마치 이어져 있는 문장들처럼 보이지만요. 각각 2000년 서울대 수시 논술과 2012년 상명대 수시 논술에 출제된 예문의 첫 문장들만 가져와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그만큼 논술에 단골로 출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편 준비하면서 이 비슷한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뭐 식량, 음식, 그리고 먹을거리, 식품. 실은 예, 구분이 잘 안 가요. 그죠? 되게 이거 어떻게 다르지?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그냥 푸드 하면 되는데 푸드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식품은 먹기 위해 요리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식량은 생존을 위한 양식. 그리고 음식은 취식. 그리고 먹을거리는 음식의 생활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음식 관련해서는 신조어도 많잖아요. 먹방. 그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소통하는 방송이라는 뜻이 소통의 있더라고요.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음식 관련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막 스타 셰프도 많이 등장하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링크 보는 친구들 중에서 그 음식이 주제고 또 이게 치킨 나오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치킨을 이렇게 막 뜯으시는 치킨 먹방 이런 거 기대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지고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 단순히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렇게 음식의 맛 이런 것만 보여준다면 이건 링크가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맛있는 치킨 봤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있자니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프라이드 치킨에서도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이 링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왜 하필 프라이드, 튀기는지 그리고 왜 다리와 날개가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저 알아요. 힌트를 안 드려도 아세요? 네, 제 네. 미국사 공부할 때 이제 공부했었는데요. 흑인들한테 막 우리가 소울이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소울하면 뭐 떠오르세요? 재즈? 재즈. 그런데 실은 치킨에도 흑인들의 소울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소울이 치킨은 그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아니에요? 켄터키 백인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닌가? 네, 흑인들입니다. 자, 어. 어떻게 됐냐면요. 이 프라이드 치킨에 특히나 닭다리와 닭 날개가 많은 이유는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들이 먹지 않고 버린 부위들을 모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닭 다리와 날개가 많았다는 것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닭날개만 먹거든요. 닭날개만 드세요? 네, 닭 닭날개. 날라가시려고요? 닭날개만 먹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열량을 섭취를 하는데 네.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튀겨내는 이유도 정말 고된 노동을 하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생님들 이렇게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그 흑인 노예들이 그 닭날개와 그 닭다리 이걸 주로 먹는 이유는 또 우연이 아니라 어떤 선택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식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 어떻게 그 재료를 준비할지, 어떻게 조리할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부터 다 문화적 선택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먹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먹고 그걸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한 80년 산다고 치고 1년에 365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3끼 먹는다.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네, 계산해 왔는데 87,600끼나 먹는데요, 저희가. 네, 87,600끼. 어마어마하네요. 네. 7,600끼면 우리가 세 끼에 한 끼 정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죠? 한 끼 한 5,000원 안 나요? 7,000원 되지 않나 요즘? 7,000원? 저렴하게 한 5천원만 네, 생각해도 빠르게 한번 암산해보면 한 4억 정도면 4억 쓰게 정도. 되는데요. 네. 제 맞아요. 암산 능력이 4억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끼에 1kg을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먹어요? 87,600끼가 되니까요. 예. 평생 87.6톤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 반을 배설한다고 하면 43.8톤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 잘생긴 배설을 얘기하셔서. 갑자기 그것도 40
몇 40톤 이상 1톤 트럭이 지금 와, 한 이게 어마어마하다고요? 몇 개 빠져나갔네요, 지금. 아, 뭔가 좀 이상한. 어전에 뭐 아까 그 말씀하신 87,600, 뭐 또 4억 네. 이런 숫자가 지금 제물로 탁 통나면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 음식은 생존이라는 거? 저 음식 응하다 할 뻔했어요. 음식은 뭐요? 아니에요. 네. 음식은 응하다? 배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음식은 그 생존이라는 그 자체가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음식은 생존이다. 우리 그럼 각 과목별로 오늘 음식은 땡땡땡이다로 쭉 진행해보는 게 어때요? 좋은데 어쩌면 뭐 것 음식 뭐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 뭐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우리 또 이자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네. 띄우스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쌤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먼저 한국사랑 세계사에서 음식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제가 빼줄게요.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첫 장면에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 구석기 시대 빙하기 끝 무렵으로 가볼까요? 당시를 주름잡던 동물은요, 매머드입니다. 여러분들 매머드 크기 궁금하시죠? 매머드 같은 경우에 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만 무려 4에서 5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2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인류에게는 이 매머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닭고기라던가 삼겹살, 꽃등심 같은 먹을 거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신보다 수십 배나 큰 매머드를 사냥하려면 인간들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협동밖에 없었죠.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협동작전으로 같이 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협곡 같은 곳에 털을 딱 잡고 있다가 한 마리의 매머드를 집중 공격해서 사냥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마리의 매머드당 약 1000마리의 토끼의 고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토끼의 이 고기의 양은 25명이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식량은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초기 인류에게 식량은 공공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연으로부터 그냥 음식을 얻기만 했던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식량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바로 농사의 시작, 신석경영입니다. 우리 같이 처음 농사가 시작됐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함께 가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저곳 떠돌지 않고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럼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눠 먹고 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나눠 먹고도 남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남는 것. 우린 이거를 잉여라고 하죠. 자, 잉여 생산물을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분배하느냐가 큰 고민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네 거와 내 거를 나누게 되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유재산이죠. 더 이상 공유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눌 때도 똑같이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태성 선생님과 제가 같이 농사를 짓는다면 아무리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태성 선생님이 조금 더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맞습니다. 조금 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덜 일하는 사람이 덜 가져가게 되면서 빈부의 차가 발생하게 되죠. 최초의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불평등이 계속되면 이게 제도화되는데요. 우린 이걸 이렇게 부르죠. 너랑 나는 클래스가 달라.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의 남자 자체가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남성들이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농업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 재산 내 새끼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부인한테 너 바람피면 죽어 라고 하면서 정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가부장적 질서가 바로 음식, 식량, 재산의 분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200만 년이라고 봤을 때 199만 3천 년 동안 인류는 원시사회에서 평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셈이죠. 음식과 식량, 재산으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음식과 이런 것의 배분의 문제를 재산으로 보는 시선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양반 아니면 주인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앞에 놓여있는 밥상에 있는 밥그릇이에요. 와, 제가 뭐 거의 10끼 먹어야 되는 그 분량을 밥 한 공기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와.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풍족한 어떤 밥을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던 건 아니고요. 양반 주인 요 정도. 어쨌든 이 농사는요, 이 쌀농사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농사 잘 되면요, 풍년이었고요. 못 되면 흉년이었죠. 즉, 한 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쌀농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바로 계층 간의 갈등. 더 나아가면 바로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바로 그 갈등의 이야기를 일제강점기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암태도 수작쟁입니다. 자, 암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아, 이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군 적지 않은 섬 암태도, 여기서 엄청난 소작쟁이가 1923년, 24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소작쟁이가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생존권 투쟁을 전개한 건데, 그 내용,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지로 요를 삼고 창공으로 이불을 삼아 입은 옷에 흙이 묻든지 말든지 조라든 창자가 끊어지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 집을 떠날 때 작정한 마음으로 습기가 가득한 밤이슬을 맞으면서 투쟁을 벌였다 라고 하는 이 기사가 지금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굶어 죽기를 작정하고 이들은 싸우게 된 것일까요? 자, 이 암태도에요, 이 문제철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주가 말이죠, 소작농, 암태도에 있는 소작농들에게 무려 8할의 소작료를 요구합니다. 8할? 80%? 100가마를 생산하면 여러분들 80가마를 소작료를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소작농들은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생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 소작농들은요, 바로 이 4할, 지주는 8할, 반해서 이 소작농들은 4할을 외치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1년이었습니다.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 1년에 걸친 엄청난 그 투쟁. 그 결과는 소작료 4할. 와, 바로 농민들이 승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건 이 엄청난 이 암태도 투작쟁이에서 왜 문제철, 그 지주 문제철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작료 8할을 요구하게 된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시 1920년대 일제가 시행했던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쌀이 부족했어요.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 그 식민지에서 쌀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싸게 일본에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철은 손해잖아요. 생산한 쌀이 싸게 일본으로 가면 손해잖아요. 그 손해를 어디서 보충하겠다? 바로 소작농들한테 그 고율의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면서 그 손해를 메꾸겠다라는 의도가 나온 것이죠. 즉, 산미증식계획, 일본이 시행했던 그 산미증식계획이 바로 이 계층 간의 갈등, 조선 이 암태도에 있는 계층의 갈등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요, 1920년대에 출발해가지고 30년대 초까지 시행, 1, 2차 시행되는데, 1940년대 또 시행하려고 했던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 내용은 뭐였냐면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군량미, 그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쌀을 수탈해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암태도 수작쟁이부터 출발해서 산미 증식 계획까지. 와,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군량미 확보를 위한, 즉 전쟁의 무기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죠? 쌀, 음식. 자, 이 음식이 될 수 있는 이 쌀은요, 어떨 때는 누군가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누군가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음식이 담긴 인문학적, 한국적,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하면 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쌀이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요. 또 일제에서는 돈과 권력이 되었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렇네요. 네. 저는 이제 지리에서 메머드라고 하면 신생대사기 마지막 빙계에 멸종된 포유류의 조상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메머드를 사냥해가지고 식량을 먹었다는 것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머드는 당시에는 거의 버릴 게 없는 그런 동물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먹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까지 했다고 거주까지. 합니다.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거대하니까 그런 거. 네. 이 지리에서는 농업이나 식량을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인류 불평등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한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그 현대사회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먹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생수 한 병에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잠시만요, 생수 한 병 얼마요? 5만 원. 4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 팥빙수 하나에 8만 원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그렇게 먹을거리도 다르고 또 이번에 러시아 아시죠? 네. 그 서방 식품 들어와서 전량 폐기한 것처럼 이렇게 식량이 국가 간의 갈등의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음식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또 부자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게 수천 년부터 이래 왔다라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 그런 불평등을 넘어서서 음식이 무기, 또 전쟁의 연료로서 사람을 없애는 데 사용됐다는 게 조금 끔찍하네요. 네.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무기는 기관총이나 탱크가 아니라 맞아. 음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쟁에서 식량 공급?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말이죠, 창과 방패 들고 나가려면 계속 싸울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게 바로 이제 군량미인데 이 군량미 때문에 우리 또 이순신 장군 알죠? 야,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정부가 썼던 그 전술 중에 하나 뭐냐면 청야책이라는 건데 청야책은 뭐냐면 말 그대로 들판을 다 깨끗이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외적들이 그 곡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이나 뭐 건물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태우는데 막상 이순신 장군이 전열을 또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또 가려고 하니까 군량미 확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했던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음식이 무기나 다름없었던 상황은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통조림 좋아하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뭐 잘 드세요? 복숭아 통조림. 저도. 너무 황도. 전 닭가슴살 통조림. 네? 닭가슴살 통조림. 다이어트 할 때. 아니 뭐 다이어트예요? 이나영 선생님 뭐 잘 저는 드세요? 요즘 대세인 꽁치 통조림 좋아해요. 요즘 그 음식 되세요? 만드는 데서 요즘 나왔잖아요. 유명해. 있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일상생활에 가까운 이런 통조림이 실은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쟁에는 실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이걸로 현상금모를 낸 거예요. 해서 대상이 당선된 게 병조림이었고 그게 나중에 병조림? 네, 통조림이 돼요. 병조림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도. 네. 저는 선생님들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빗대서 음식을 보이지 않는 포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사회운행에서 경제까지 네, 성공을 하시네요. 도전해보려고. 네, 도전해보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음식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포크. 보이지 않는 그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음식이 있었다. 그렇죠. 문명,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식탁에 음식이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네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세계사와 한국사가 역사 흐름 속에서 음식을 이해했다면 저는 지리를 가르치니까 음식을 다양한 지도 위에서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고민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들을 만났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음식은 재산이었고 한국사에서 음식이 지배 세력의 막강한 무기였다면 지리에서 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하다가 말이야. 저도.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음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음식은 지켜야 될 이것이다. 얘기할 거예요. 지켜야 될 것. 네. 이남순 쌤이랑 박봉 쌤이 호기심 유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의 강의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되세요? 네. 네, 그럼 저희 둘이가 크로스하고 오겠습니다. 크로스? 아, 저게 그렇네요. 갑시다. 네. 가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세계지리학 과목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한 장의 지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음식, 음식 이야기를 이 세계지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네 군데 둥그란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세계 4대 어장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어획량,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네 군데 지역인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북대서양의 북동부 지역, 북동대서양 어장으로 먼저 떠나겠습니다. 북동대서양 어장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포르투갈 해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따뜻한 물인 북대서양 난류와 차가운 물인 동그린란드 한류가 만나 형성된 조경수역으로 연어, 대구, 청어 등이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콜럼버스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인 10세기경에 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은 고향인 노르웨이를 떠나 아이슬란드에 정착을 하였고요. 그 후 그린란드를 거쳐 북대서양을 지나 오늘날 캐나다의 레브라도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뉴펀들랜드 섬을 발견하였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날 미국의 메인주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킹은 길고 반복적인 항해 기간 동안 어떻게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란 한자로 입이 큰 물고기란 뜻으로 흰살 생선으로 살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바이킹은 이 대구를 잡아서 말린 후에 긴 항해 기간 그리고 신대륙 탐험에 든든한 식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주, 새롭게 발견한 땅이란 뜻의 뉴펀들랜드주에 가보면 바이킹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캐나다의 해안까지 바이킹의 이동 경로와 북대서양, 대구, 서식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를 따라 바다 위에 길이 만들어졌고 대구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바이킹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잡기 위해 북대서양 어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도 많은 대구를 잡기 위해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1958년부터 1976년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름도 바로 대구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양국은요, 조정한 결과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북서대서양 어장에서도 대구는 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북서대서양 어장은 북아메리카,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의 바다에서부터 미국의 뉴잉글랜드 근처의 바다에 이르는 해역입니다.
따뜻한 물인 멕시코 난류와 차가운 물인 레브라더 한류가 만나 형성된 조경수역으로 마찬가지 이 바다에서도 대구와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유럽에게 알려진 이후 먹고 살기 힘든 영국을 떠나 사람들, 청교도들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뉴 잉글랜드는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고요. 가까운 바다에 가면 물 반, 물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1년 365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바로 대구였습니다. 이렇게 대구를 잡아 부를 축적한 대구 귀족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18세기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 각종 제재를 가합니다. 설탕과 차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대구 무역을 제한하는 대구 무역 제한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구 귀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은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총을 들고 일어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불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안내자가 되었다가 갈등과 전쟁의 씨앗이 되었던 대구. 하나의 물고기, 음식이었던 대구가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대구는 말해줍니다. 음식은 권력이라고 말이죠. 눈 덮인 산자락이 이어진 이곳은 북위 78도, 북극의 외딴섬 스발바르 군도입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구조물 보이시나요? 이 정체불명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강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125m 길이의 인공 동굴이 이어집니다. 여러 개의 문과 2개의 에어로크를 지나면 나타나는 3개의 지하 저장고. 이곳이 바로 2006년 첫 삽을 뜬 후 2008년 완공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소입니다. 핵전쟁이나 어떤 소행성의 충돌이 있어도 끄떡없이 만들어진 이곳에는 농작물의 대량 멸종을 막기 위해서 자그마치 20억 개 이상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설비와 운용 비용을 대고 있고 스웨덴 정부가 비디오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국 서식스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품종 중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작물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유 품종의 97%가 사라졌고요. 중동 지역엔 미래 원래 품종의 83%가 사라졌습니다. 이 원인에는 농작물의 질병에도 이유가 있지만 다국적 농업 기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GMO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병충해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전 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조작을 가한 농작물을 말하는데요. 몇 개의 다국적 농업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콩과 옥수수 유전자 조작 작물을 만들어내는 몬산토나 노바티스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산성이 강한 유전자 조작 작물이 재래종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농가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씨앗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70% 정도가 외국산 종자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양고추 아시죠?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외국계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셨죠? 이 원래 청양고추는 국내 기업이 개발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몬산토로 종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암울하시다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자본이나 기업으로 넘어간 종자의 주권을 공동의 자산으로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아 캠페시나입니다.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 특히 소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의 생산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움직임, 활동인데요. 그 대표적인 활동의 모습들로는 농업협동조합 활동, 그리고 지역종자은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토종종자 지키기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약 캄페시나의 국제적인 협력은 식량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식량 주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말 폭넓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비약 캄페시나 그리고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사실 아닐까요? 음식은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권리로서 지켜져야 한다. 정말 세계지리와 사회문화가 제대로 링크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저는 진짜 대구가 이렇게 대단한 물고기인지 처음 저도요. 알았어요. 그죠? 에이, 더군다나 이런 변화가 세계사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게 진짜 지식융합이구나, 세계질에서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살면서 대구는 대구탕, 저도 대구탕만 생각해요. 또 대구찜도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아 이렇게 대구가 좀 여기저기서 뭐 미국 독립전쟁, 뭐 대항해 시대 막 이렇게 그렇죠. 등장할 줄은 정말 저도 좀 상상을 좀 초월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네. 어쩌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음식은 마치 이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씨앗처럼 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리를 가르쳐서 그런지 박범쌤이 얘기하셨던 음식의 권리가 더 궁금해요. 그렇죠. 되게 더 얘기해 매력적이죠. 주세요. 그 음식에 대한 권리가 바로 식량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에도 식량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5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으로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은 초기 인권 선언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국제 식량 농업 기구에서도 그 개인의 이 식량권 이것들이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너무 치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꼭 이렇게 글로 써야 되고 뭐 인권 선언으로 남기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랑 박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지리에서 세계 3대 식량 작물로는 쌀, 밀, 옥수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가 요즘에 문제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운전자가 약 8억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2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바로 옥수수 때문이죠. 옥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연료로 식량을 바꾸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외우세요? 8억 명, 막 20. 숫자에 강해, 통계에 강하시다는. 근데 지금 이게 옥수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2007년에 바이오 연료 생산하는데 에너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곡물이 뭐 1억 톤? 네, 1억 톤? 1억 톤 들었다고 하니까 이 곡물 가격 상승하면 일반 물가도 덩달아서 뛰어오르는 그 에그플레이션도 야기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뭐, 에그플레이션. 계란, 에그 계란. 사실 저도 물어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식해볼까봐 못 물어봤어요. 이게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 합친 말이에요. 아, 에그리컬처니까. 예, 에그리컬처. 그래서 농업 분야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뭐 이런 말인데요. 2010년에 튀니지에서 혹시 제스민 혁명 그렇죠. 아세요? 예, 네. 예. 아랍의 봄, 뭐 아랍 혁명 뭐 있었을 때 그때 일반 시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혁명 과정에 아랍의 봄에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물 가격이 식품 가격, 예, 식량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 먹을 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프랑스인도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큰일 납니다. 네, 또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8년에 멕시코에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는데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이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멕시칸. 요즘 유행이잖아요. 얘기하시겠어요? 옥수수를 이용해서 옥수수. 네, 또띠아입니다. 또띠아. 우리, 예, 또띠아. 예. 그래서 또띠아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심해질 정도로 식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독점적인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거래의 한 70% 정도를 한 5개 다국적 기업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나나 같은 거, 바나나 맞아요. 그냥 한에서밖에 없죠. 네, 바나나 생각하면 떠오르는 마크들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나나의 한 80% 정도가 그 5개 다국적 기업에서 하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 가격을 거의 결정하고 있는 거죠. 독점적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바이오 에너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식량을 연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량이 연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정말 이 세상에는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식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배가 이 배분, 네. 분배 문제가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가격 조절 때문에. 어쩌면 음식과 식량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남수 쌤 공부 잘하셨잖아요. 아, 네, 뭐. 혹시 학생 때 배가 고프고 이럴 때 네. 수학의 미적분 같은 거 잘 풀리시던가요? 뭐 미적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손도 떨리고. 네. 화나고 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화도 나요? 화나고 식은땀 나고 막. 네, 맞아요. 네, 난폭해지고 그래요? 네, 조심하세요. 난폭해져요? 네. 메모드처럼 난폭해지죠. 최태성 쌤, 그 배고프고 막 이렇게 속이 비어 있을 때 고전 문학의 어려운 문자로 써진 고전 문학 공부 잘 되시던가요? 고전하죠. 네. 역사도 안 될걸요? 제일 재밌는 멘트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네. 가장 근본적으로 왜 먹는가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사실은 먹는가. 이렇게 저차원적인 식욕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도 잘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차원적인 식욕,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음식을 단순히 먹는다는 걸 넘어서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리는 왜 먹을까요? 먼저 식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3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애정과 공감의 욕구, 4단계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1단계가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이죠. 우리가 먹는 이유는요, 이 근원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중에 식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이렇게 1단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부차적인 단계인 위의 단계의 욕구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4칸의 결핍의 욕구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더 높은 고차원적 사고를 한다거나 자아실현까지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철학의 발달도 바로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 중국 맹자의 시대로 갑니다. 중국 양나라에는 해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평소에 전쟁을 즐겨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 양나라의 해왕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토대인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였죠. 해왕은 맹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흉년이든 마을의 사람들을 풍년이든 마을로 이주하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느냐고 말이죠. 아무리 흉년이든 마을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척해도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맹자는 맹자라는 책 양의 왕 제1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부엌에는 기름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거느려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정치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성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임금님의 고기를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임금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맹자의 이 대답에서 매슬로우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매슬로우는 1943년 미국에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인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인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도 충족될 수 없다면서요. 맹자는 BC 4세기 고대의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어쩌면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먹는다는 것의 문제가 단순히 먹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인간을 존재하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걸 잘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음식은 욕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메모들을 함께 사냥하고 또 모두가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먹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하지만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안전, 존중, 자아 실현 욕구까지 그 모든 욕구의 기본 바탕이 되는 욕구 이상의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오늘 어떤 음식은 뭐뭐뭐다 네. 라는 컨셉으로 해서 5분 강의도 하고 그렇죠. 리뷰 진행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거 한 개 정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제가 처음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네, 진짜 어려운데 제 강의만 한번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인류에게 음식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음식은 재산이 되었죠. 재산이 되면서 그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또 이제 계급, 계층, 민족,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음식은 무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재산이자 무기인 음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권력을 의미했죠. 하지만 음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권리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음식은 우리 모든 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이기도 하죠. 아, 그럼-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좋은데요. 진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보면 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 그 역사의 어떤 그 변화 양상을 담는 그릇이 되겠네요. 정말 내일 아침부터 이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쌀, 네. 우리가 얘기했던 청양고추, 바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학생들도 그 식판을 딱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네. 자, 이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그 링크를 통해 여러 과목들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좀 막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여기가 좀 아니에요. 오늘 처음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이전 선생님 어떠세요? 처음 나왔는데 저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 얘기를 할 때, 정말 위기감을, 정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말 좀 약간 상식도 넓어지고 정말 사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링크의 지식 탐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식 탐험을 떠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